자, 판례 이름은 매음료 면탈 사기 사건입니다. 일단 사기죄라는 겁니다. 논점은 항상 논점을 알아야 돼. 과연 사기죄의 객체, 재산상이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뭐 말하냐면 이놈도 참 추잡한 놈이죠. 갑이란 놈이 율락 여성에게 율락행위를 마치면 화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성행위를 마친 다음에 매음료, 화대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만약 이게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니까 이게 보면 얼핏 보면 재산상이 같은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율락행위가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법상 이걸 주장해 갖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바로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매음료도 비록 율락행위가 법에 위반된 행위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바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그 2번 해설 보시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매음료는 솔직히 사법상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죠. 사법적으로 바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바로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성행위의 대가도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꼭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니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매음료 면탈 사기 사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바로 25번의 1번 보십시오. 자, 25번의 1번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재산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정허위 표시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해놓고 임대차 계약서만 바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빌미로 법원에다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다면 이것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도 외형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바로 부동산 담보권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머릿속에 임차권 등기 명령, 사기 사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6번으로 가가지고 리을번, 미음번 비교합시다. 리을번, 미음번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이제 비교가 되냐면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마치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망행위에 해당 여부인데 기망행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이게 더 중요해. 기망행위가 아니다. 사기죄가 아니다야. 자,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좋은 땅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좀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쪽에 땅을 사두시면 한 10년만 딱 묵혀두면 최소한 2배 이상은 띱니다. 지금 평당 50만 원인데 10년만 지나면 최소한 100 이상은 갑니다. 그럼 그것만 믿고 달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소개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시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그 어떤 시에 있는 토지인데 이 땅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연구 용역 바로 보고서를 보니까 그쪽에 바로 예컨대 큰 놀이공원이 들어서는 걸로 이제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구 용역 보고서에 그쪽에 큰 놀이공원이 이제 들어설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보여주고 또 신문 스크랩 뭐 특히 좀 메이저 신문 같은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에 보면 밑에 광고 나오잖아. 거기 보니까 그쪽에 바로 큰 뭐 삼성에서 국내 최고의 뭐 에버랜드처럼 이렇게 뭐 놀이공원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기사가 실려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부동산 중개사들 그런 걸 스크랩해 놓는다고. 보십시오. 이거
동아일보 매일자 신문이고 조선일보 매일자 신문인데 보니까 다 저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앞으로 몇 년 내로 삼성에서 바로 대단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어떤 그 호텔 및 유흥시설을 이렇게 이제 그런 시설을 한다고 막 써져 있어. 그리고 또 그 시에서도 바로 연구영역 보고서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믿어 안 믿어? 믿겠죠. 그래서 땅을 샀어. 그래서 이제 평당 50 주고 예컨대 2억 주고 샀습니다. 10년이 지났어. 꽝이야. 다시 말하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땅값이 반값으로 떨어졌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았고 중개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야. 너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땅을 사가지고 손해봤다. 근데 우리 판례는 사기죄로 안 봤어요. 왜? 그때 중개사행위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른바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 연구영역보고서도 또 더 중요한 거 신문 스크랩을 기초로 바로 자기도 진짜인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바로 이 토지의 매입을 권유했다면 이건 기망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제 판례 이름을 신문 스크랩 사건이라고 그랬어. 신문 스크랩 사건을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연구용 보고서가 반대 판례도 나오기 때문에. 자, 반대로 사기죄가 되는 판례. 이 판례 이름은 기획부동산 사건이야. 기획부동산 사건. 자, 이건 여기도 연구용역 보고서 나와. 그런데 여기는 확정되지도 않는 바로 연구용역 보고서만 가지고 바로 이제 이쪽에 방금 말한 것처럼 놀이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바로 말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토지에 권유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건 기망행위로 봤어. 그래서 교재 비교해 봅시다. 1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매수를 권유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그러니까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 등에 기초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다? 아니야. 그러나 비교 판례. 미음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용역 보고서만을 근거로 자 확정되지도 않는 개발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주고 여기는 그러니까 답고른 것이 문제가 없어요. 왜? 아까 리을번 신문 스크랩 사건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확정된 건 아니라도 신문 스크랩 등을 기초한 것이고 반면 미음번 기획부동산 사건은 뭐라고 돼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잖아. 그것만 보면 근데 이제 이걸 왜 헷갈리냐면 둘 다 연구 영역 보고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이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27번에 1번 아까도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타입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AL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자 절도죄다 사기죄다 컴사입니다. 현금 대출 받으면 뭐라고? 절도고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현금 출국에서 현금 대출을 받으면 절도고 ALS나 인터넷 뱅킹 통해서 받으면 뭐가 돼? 컴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이 아까 말한 이른바 1,500만 땡겨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인을 기망해 가지고 이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했으나 그 명인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해 가버렸다면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셋째 줄 돈을 송금하게 하였죠. 그러면 자기가 현금 카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 그래서 이건 사기죄 기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말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사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재산상 이기니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론에서 한번 우리가 봤듯이 실행의 착수 시기도 중요해. 실착이 잘 나옵니다. 자, 4번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바로 소송사기죄는 실착 인정돼요. 그렇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실착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28번의 기억번. 타인의 명의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 점을 알지 못하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라든지 또는 뭐 이런 등기 권리증 등을 위조해가지고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해가지고 바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자, 해당 부동산, 그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실은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삼각사기입니다. 피기망자가 누구야? 등기 공무원. 피해자는 그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사기인데,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삼각사기의 경우에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등기공무원은 그 피해 부동산의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바로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를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다음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서 30번 봅시다. 자, 30번은 이제 지금 다 볼 거야. 30번을. 왜 다 봐야 되냐면, 아까 말한 서명 사치 사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환입제 판결인데,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판례야. 그러니까 이 판례 전에는 일단 이제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처분 의사가 있어야 돼. 처분 의사가 있어야만 처분행위가 인정되는데, 이 판례 전까지는, 2017년 전까지는 처분행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처분행위란 처분 결과에 대한 바로 인식을 말했습니다.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처분행위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서명사실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가 이 여자분에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고 바로 건네주면서 서명 날인하게 하니까 여자는 진짜로 그 계약 그 서류가 자기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대출받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거야. 그런데 2017년 전에는 이걸 바로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 부동산을, 이 여자분의 부동산을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이 전에는 사기죄가 아니었어요. 왜? 이 여자분이 자기의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더라도 이분에게는 그 자기 부동산에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서명 날인행위가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 처분행위가 아니야. 왜? 처분의사가 없었어. 이 여자분은 자기가 서명 날인할 때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했지, 자기 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 내가 서명 날인하게 되면 내 땅에 저당권 설정하고 저놈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 땅에 저당권 설정한다는 인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서명 날인했더라도 이건 처분의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처분의사가 아니니까 서명 날인행위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어요. 아니다. 처분의사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설사 처분 인식이 없더라도 어떤 행위를 한다는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한, 행위가 자기 부자기니까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서명 날인할 때 어떤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인식은 있어 없어? 있죠. 그 자체를 처분의사로 보는 거야. 설사 그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인식은 없더라도 내가 어떤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인식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의사고, 따라서 서명 날인행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로 우리 일반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에 잘 나오는데 늘 말씀드렸죠. 이게 기준일정을 변경한 전압일체 판결이야. 여러분이 그 전압일체 판결을 보면은 판결 요지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 심지어 법관들이 지금 14명인데 다 의견이 같진 않아요. 또한 뭐 8명은 이렇게 보고 또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요, 그 각자의 의견도 전부 다 대법원 판례는 소개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만 나는 딴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의 법관의 의견도 다 판결문에 소개가 됩니다. 별개 의견 해가지고 또 보충 의견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수 의견도 다 기재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법원 그 전압일체 판결 보시면 이 판결의 이 이유 요지, 판결 요지나 이유가 무지하게 길어. 그거 읽다 보면 하루 다 가. 오히려 하루가 간 게 아니라 앞에 읽다가 뒤에 보면 앞에는 잊어버려.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압일체 판결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 형법도 그렇고 형사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전압일체 판결은 결론만 알면 좋은데 그 판결 요지를 발췌해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판결 요지가 출제가 많아요. 또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이른바 미성년자 심리학자의 간음죄, 위계 음 있잖아. 선별 행사한 사건. 이것들이 다 기준일정을 변경한 전압일체 판결이다 보니까 판결 요지가 많아. 그걸 발췌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선별 행사한 사건은 위계한 간음죄 아니야. 간음죄죠. 그 결론만 알면 좋겠는데 그것만 안 된다니까. 그 판결 요지를 다 쪼개서 내. 우리가 어제 봤던 게 다 그것들이야. 그래서 전압일체 판결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래.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내는 지문이 아니야.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 지문을 모아놓은 거야, 제가. 알겠죠? 참고로 말하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제 책에 이제 저는 이 특징이 이걸 모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이런 지문이 이제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한 문제에. 근데 각종의 지문들을 모아가지고 좀 모아놓으니까 이런 지문들이 다 기출 지문들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30번.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1번.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5. 자, 지금 적절치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러한 처분 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자기 부작위 바로 한다는 인식, 아까 서명이라면 서명 날린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OX5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처분 의사라 함은 바로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OXX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게 지금 최신판 입장입니다. 그래서 5. 자, 2번. 사기죄에서 말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잡아봐. 피기망자에게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끝. OXX. 처분 결과 인식. 이건 옛날 판례야. 지금은 이건 2번은 2012년 이전의 판례. 변경 전의 판례. 처분 인식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날아난 경우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옛날엔 맞아. 이거 처분행위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야? 처분행위야. 알겠죠? 왜? 서명 날아난다는 인식은 있었잖아.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네요. 3번. 금방 같은 걸 우리가 서명 사치라고 합니다. 속여가지고. 사치란 말이 사기로 해서 치를 간다는 거니까 서명 날인하게 속여서 서명 날하게 했잖아. 그걸 서명 사치라고 그래. 서명을 속여서 하겠다 해서 서명 사치. 자, 이른바 서명 사치 사기에서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 서명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 처분 의사는 인정된다. OX
맞는 말이죠. 이해가 되죠,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4번. A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샤워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는 토지거래 허가서, 반면에 그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죠. 이 처분문서가 처분문서의 서명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의 서명 날인한 A 행위는 사기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지금 다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나오진 않지, 우리 시험에.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면 1번, 2번이 모순되는데 답이 그럼 말이 되겠어, 이건? 1번하고 2번이 다르잖아, 지금. 그럼 그렇게 낼 수는 없지. 근데 이제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31번도 1번이 바로 그겁니다. 31번에 1번까지. 그리고 바로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례를 잠깐 보시면, 어디가 있냐? 38번을 보십시오. 38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1번, 2번 봅니다. 자, 1번, 38번 1번.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자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 사례. 자, 시험에 나올 사례 2번. 토지거래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을 속여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돈을 차용 취득했다면 매도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날인한 행위도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분의사 인정되니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이 이 사례를 알고 있어야 금방 같은 판결 요지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지금까지 봤던 거 몇 개 지문들을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자, 또 하나 볼 거 32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32번에 3번이 있는데 3번도 시험에 여기 가니까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 여기 아까 몇 번이었죠? 2번? 32번에 3번이 옛날에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비교 판례가 나왔어. 비교될 판례. 결론이 다른 거.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잘 나왔는데, 최신 판례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졌어, 이제. 그래서 시험에는 최신 판례를 내가지고 이걸로 유도를 해.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 판례는 너네들이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 내면 이 판례인 줄 알고 사기죄라고 하겠지? 자, 이건 사기죄인데,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기망행 해당 여부입니다. 기망행이 아니냐인데 자,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32번에 3번 키워드 비의료인 언더라인. 이게 키워드야.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법 33조 2항. 여러분이 33조 2항은 뭐냐면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33조 2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반해가지고 의사도 아닌 놈이 바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뭔 말이냐? 이런 걸 우리가 일종의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래요. 실은 이런 거 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의사가 아니야. 대신 돈은 많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의사를 고용을 해. 그래갖고 그 의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실적으로 내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명의상, 의사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개설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 근데 내가 의사의
이름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의사도 아닌 데가 의료기관을 개설해가지고 일단 요양병원을 바로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했어.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려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한 경우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잖아. 33조 의료법 33조를 위반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를 개설했으니까 한마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없으니까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경우야. 물론 요양급여는 한 건 맞지만 원래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다니까? 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를 개설해가지고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못 받을 걸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망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기죄가 돼, 이건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왔어. 그런데, 자, 비교 판례. 우리 최신 판례입니다. 52번에 4번을 보십시오. 52번에 4번을 보시면, 자, 여기에 의료인 언더라인. 여기는 비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으로서, 이게 키워드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의료인의 필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최신 판례가 이제 나는 의사야. 원래는 이제 의사는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의사의 자격이 있는 내가 내 명의가 아니라 내 친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어. 알겠죠? 그리고 요양급여를 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가지고 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기죄가 되느냐인데 주의할 거. 이건 사기죄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의료법 위반은 맞아요. 그런데 이건 의료법 위반이 아까 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를 개설한 게 아니고 의료인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돼 있어. 근데 이걸 위반했잖아. 내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물론 의료법상으로 바로 처벌 대상은 되지만 그러나 이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야. 왜? 의료이니까. 그러니까 의료인이나 내가 의료인이 원래는 내 명의로 의료를 개설해야 되는데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를 개설하더라도 이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니까. 왜? 아까 말 33조 이야기 뭐라고 돼 있어?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의사야 나는. 그러니까 이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급여를 하게 되면 공단으로부터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바로 이른바 못 받을 걸 받는 게 아니라 받을 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사기죄가 안 돼. 그래서 봐봐. 다음 두 번째 볼 거. 자, 52번에 4번. 의료인 키워드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권한을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4조 2항.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걸 위반해가지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가지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호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OX, X야.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야. 받을 걸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이 두 개가 너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전자가 잘 나왔는데 최신 판례가 등장하면서 이게 딱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판례가 더 시험에 이제 잘 나올 거야. 왜냐면은 기출문제로는 아까 전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신 판례 몰라버리면
이거하고 구별을 못해. 그냥 옛날에 봤는데 뭐 그리고 똑같이 사기죄 된다고 그랬지? 아니야. 이건 딴 판례야. 딴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의료인, 의료인 이렇게 내용 이해가 되죠?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다음 넘어가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33번 보십시오. 33번에 4번 판례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네요. 33번에 4번 늘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요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출제 이처럼 신문 하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예상한 것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다른 변호사님도 나오고 검찰도 나오고 변호사님도 나오는데 보시면 사령 문제가 굉장히 유력해요. 박스를 내가지고 왜? 아까 말했잖아. 알고 빌려준 경우 통장, 모르고 빌려준 경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불가불자 사후 이게 박스로 이게 딱 좋다니까. 그래서 딱 박스로 내가지고 1, 2, 3, 4로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아까 공부했던 것들 이제 복습해 보는 거야. 자, 33번에 4번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은 순간 사기죄는 뭐가 돼? 기소가 됩니다. 인출해야만 기소가 되는 게 아니야. 이체 받으면 일단 돈이 들어왔잖아. 재물의 교부를 보는 거야. 재물의 교부가 있으니까 사기죄 기소가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때 이게 우리 작년 시험에 재수입니다. 불가발적 사후행위다 아니다? 불가발적 사후행위야.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X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사후행위에 불과하고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아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심할 것은 일단 속여가지고 계좌로 이체된 순간 사기죄는 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재물의 교부라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았어. 자,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갑니다. 자, 35번에 여러분이 신용카드 범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판례들을 여러분에게 여기 다 소개해 놨는데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기죄와 컴사만 설명했고 기본서는 있지만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판례 정리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들이 나오면 강의를 안 들어버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서 안 봐도 돼. 여기 있는 신용카드 범죄 다 판례가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하나씩 봐야 되는데 자, 우선 먼저 1번. 자, 1번이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타인명의 신용카드입니까? 자기명입니까? 자기명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카드 발급받았고 쓰더라도 갚을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일단 쓰고 보자 해가지고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내가 현금 서비스도 받고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도 구입했다니까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그 대금을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신용카드 대금을 갚았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았어. 연체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돼. 그런데 카드 사기죄가 되는데 이게 재수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현금 서비스를 예컨대 3번 받았어. 10만원, 10만원, 10만원 3번. 또 물품 가맹점에서 어제 한 번 책 사고 그저께는 술 사 먹었어. 카드 결제했어. 그러면 그때마다 카드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재수론에서 자 끝에 보시면 수에 걸쳐서 현금 자동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 가맹에서 물품을 했더라도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죄도 중요하지만 재수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에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터잡아 이루어진 카드 발급이기 때문에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학생 그러면 이제 방금 같은 경우라면 이왕 어차피 내가 이제 갚을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일단 내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 근데 한 번 현금 서비스 받거나 한 번 가맹에서 물품 구입하는 거나 뭐 여러 번 가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는 경우나 또 여러 번 물건에서 가면 거나 어차피 포괄의 일지야. 그럼 우리 앞에 학생은
한 번 하면 좋겠어? 여러 번 하면 좋겠어? 이왕 할 거라면. 여러 번? 여러 번? 왜? 똑같은 일체니까? 일체는 맞아. 근데 편책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정형이 똑같지만 선고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안 그래? 한 번 해가지고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했는데 근데 뭐 술 한 번 사 먹었어. 5만 원. 아주 뭐 보니까 열 몇 번을 샀더라고. 그래갖고 한 1,000만 원 이상 먹었어. 형이 다릅니다. 여기는 재수만 따지면 일제지만 여러 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말을 말씀드렸고, 다음 4번, 35번의 4번.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총문제 말씀드렸는데 조심할 거. 자, 여기는 자기 신용카드가 아니야. 내가 이 남자분의 신용카드를 절취했습니다. 자, 전부 다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봅니다. 절취한 신용카드. 그럼 일단 신용카드는 절도죄가 되겠죠? 반환 안 했으니까. 절취했는데 뭘 반환하겠어? 이 사람, 자, 절취했어. 신용카드 절도죄, 신용카드 재물이니까 절도죄. 다음, 이걸 가지고 첫째,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두 죄가 성립을 해요. 첫째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관한 없이 사용했으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일명 이걸 여전법이라고도 하고, 여신이면서 여전법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여신법이라고 돼. 여신법 내지 여전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돼.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개출하는 겁니다. 자기 신용카드는 아니야. 타인의 신용카드를 관한 없이 사용했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또 하나, 인출한 현금에 대한 뭐가 돼? 절도죄가 또 성립해. 이것들은 다 재수가 무슨 경합이다? 실경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한 행위는 이게 상상적 경합이 아니야.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하고 절도죄가 되는데, 얼핏 보면 이거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뽑는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되고 절도죄도 되니까 상상적 경합 같은데, 우리 판례는 이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하고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걸 실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경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실경으로.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물품 감흥점,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돼요. 그리고 그때 구입할 때 자기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하고 구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도로 그 가맹점주에 대한 뭐가 돼? 사기죄가 돼.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경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 눈 뜨고 다시 벌써 눈을 감겨. 아주 그냥 12시가 무섭네. 12시만 되면 눈을 감으려고 그래. 밤 12시가 아닙니다. 지금 해가 짱짱 떴어. 낮 12시야. 착각하지 말고. 자, 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을 내가 한 번이 아니야, 이제. 술집에서 술도 사 먹었고, 결제했고, 음식점에서 뭐, 예컨대 음식도 먹고 결제하고, 옷가게에서 옷도 샀어. 수차례 걸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어.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당연히 타인의 신용카드니까 이것도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데, 자, 먼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한 재수를 물어보면 비록 관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지만 그건 한 번이든 10번 상관없어. 여러 가맹점 사용하더라도 이건
단일한 범위, 동일한 범죄 의사로서 바로 그게 단일한 범위고 계속적 범위에 의해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피해보기 동일하니까 이건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일죄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물어보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여러 가명에서 구입하더라도 물건 사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사기죄로 물으면 달라요. 왜? 기억나시죠? 사기죄의 그러니까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가 되니까 각별로 가맹주별로 사기죄가 돼. 그런데 기억나시죠? 사기죄의 재수 결정은 피해자 없습니다. 피해자 수대로 결정되니까 비록 방금처럼 내가 타인의 신용카드 절취해가지고 여러 가맹점에서 부를 구입하면 각별로 가맹점별로 사기죄 경합범위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물어보면 포괄일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부정죄로 물어보면 포괄일죄가 돼. 이 차이점. 그래서 그런데 주로 포괄일죄를 물어볼 때 이거 물어볼 때 신용카드 물어볼 때는 신용카드 부정상죄로 많이 물어봐. 그래서 보면 끝에 자 수차례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됩니다. 알겠죠? 이건 맞아. 그러나 만약에 사기죄로 물어보면 수개의 사기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다음 37번에 1번, 2번 31번에 1번, 1번, 2번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기본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논점이 뭐냐? 자, 항상 논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야 되는데 그때 착오의 내용이야. 무엇에 대해서 착오에 빠져야 되느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은 물론이고 당연히 법률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는 당연히 사기죄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도 착오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것을 민법상 이 법률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 법률행위의 주된 내용은 변제입니다. 변제. 돈 빌리고 갚는 것에 가장 주된 내용은 뭐야? 변제. 변제 갚는 거. 돈 갚는 거. 이게 주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금을 채용할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어. 변제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어. 근데 당연히 바로 이른바 피해자는 자기는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어. 그러면 변제 착오가 있죠. 자기는 변제할 줄 알고 빌려줬는데 변제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착오의 대상이 변제야. 법률의 중요 본인 변제야. 이건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착오의 대상이 변제가 아니야. 뭔 말이냐? 변제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어. 즉 다시 말하면 빌려간 놈은 변제 의사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놈도 변제할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변제된 착오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돈을 빌리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자, 우리는 그냥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남학생 좀 이따 물 먹어. 질문하고. 자, 질문하다가 물을 딱 드네. 자, 친구한테 돈을 예컨대 100만 원을 빌립니다. 친구 100만 원 빌릴 친구 있어 없어? 전화하면 빌려줄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때 상세하게 돈의 용처, 돈을 빌리게 된 동기, 야 친구야 내가 뭐뭐 돼서 뭐 돈이 필요한데 돈 100만 원 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까? 친구야 돈 100만 원 빌려줘. 계좌번호 불러줄게. 전자야 후자야? 보통 그래. 보통은 구절구절하게 용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저는 그건 말 안 해. 나 물어보지도 않아. 친구가 야 현아 돈 그 1000만 원만 좀 그러면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줘.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줘. 그렇지. 그놈이 말하려고 그래. 용처를 말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그럼 용처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줘. 그러면 못 빌려줘. 만약 안 되면 야 미안하다 돈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고 빌려주려면 그래 계좌번호 몇 번이야 그러면 되지. 뭐라고 구구하게 뭐 돈의 용도를 뭐하러 듣고 또 말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근데
되게 말해. 말하지 않아도 저가 말해.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차용금 용도 사기냐.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법률의 게 동기죠. 돈을 빌리게 된 동기. 자, 이 친구가 강의 끝나고 왔고, 선생님, 10만 원만 빌려주래.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때 갚겠대. 자, 이 친구는 갚을 의사가 있어. 나도 갚을 줄 알고 빌려줘. 근데 문제가, 나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선생님, 실은 저녁에 책을 좀 사야겠대. 급히 문제집을 좀 사야겠는데,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어지간하면 빌려주겠죠. 내가 돈 있으면. 그죠? 그런데 실은 그 용도를 한때 속였어. 이놈이. 왜? 실은 10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책을 사러 가니까 당연히 나는 빌려줬는데 실 알고 봤더니 오늘 강의 끝나고 친구들하고 도박하려고 판돈이 부족한 거야. 판돈을 마련하려고 10만 원 빌린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용도를 사실대로 말했어. 시험이 지금 내일 모레 남았는데 선생님 하도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한판 벌리기로 했대. 근데 판돈이 부족하니까 10만 원 빌려주래. 빌려줘? 안 빌려주겠죠, 내가. 용도를 사실대로, 진정한 용도를 보여줬더라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용도를 속이는 거야. 이걸 우리 판례는 사기죄로 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왜? 사기죄도 중요하지만 이걸 몰라버리면요. 나중에 무고죄도 이 판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몰라버리면 무고죄를 또 이 관련 판례를 알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죄가 되는. 조심할 거. 용도를 속인다고 해서 무슨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 더 나가서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어야 돼. 그런 관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 친구가 선생님 10만 빌려주래. 근데 실은 뭐라고 하냐면 책 사려고 한대. 책값.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 뭐였느냐? 오늘 밤 여자친구랑 술 한잔 하려고 한 거야. 여자친구 만나고 술 한잔 하려고 빌렸는데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바로 도서 구입비라고 속였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될까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기로 이게 진실한 용도잖아. 그러면 내가 안 빌려줘야 된다니까. 그걸 알면. 아까 도박장은 안 빌려주겠지. 근데 이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그게 애매하잖아, 이건. 빌릴 것 같아, 안 빌릴 것 같아?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그럼,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남자친구 만나서 한잔하면 빌려줍니다, 나는. 남자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겠다면 빌려줘. 여자친구 안 돼! 왜? 나도 못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상한 알았던 질투 내지 시기. 나도 못 만나고 있는데, 너가 만나? 그럼, 알겠죠? 이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진실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죄가 돼.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사기죄가 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도박자금인데 실은 거짓말로 도서 구입비라고 빌렸는데, 내가 좀 머무적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눈치는 빠르더라고, 또. 머무적거리고 있으니까 좀 자기는 이제 딱 이렇게 못 믿은 같은 느낌이 들었겠지. 선생님, 저를 못 믿을지 모르겠는데, 대신 제가 시계를 풀어주더라고. 시계를 풀어줘! 이거 100만원짜리래. 제가 이걸 담보로 맡기겠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고 시계를 담보로 잡고 10만원 빌려줬어요. 그러더라도 사기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더라도 용도를 속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돈을 빌리지 않을 것 같더라면, 설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더라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되는데, 우리 3년 전에 기출문제 거기를 딱 틀어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1번, 2번 보십시오. 1번,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있는 때는 사기죄가 성립해. 이게 가장 심플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험은 2번이 나와요. 2번은 똑같은데, 자, 바로 마지막.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 진실에 반한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거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나, 자, 함정,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 나왔어. 3년 전에. 이게 그래서 구별을 1번, 2번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